자, 이페스 코리아 전산세무 1급. 자, 202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해서 우리 전산세무 1급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가가치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에 금융이나 보험 용역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 우리가 어떤 게 추가됐냐면 우리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 업무.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술밖에 없는 벤처기업이 있다. 그런데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 기술 보증을 해주는 우리 공기업에서 보증을 해주고 은행 자금을 또 조달하는 걸 좀 용이하게 하겠다. 그러한 보증 업무도 면세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건 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수시부가 사유. 우리 수시부가 언제 배웠었냐면 우리 선납세금 개정 공부할 때 수원중에서 수시부가 원천징수 중간 예납 시에는 우리가 선납세금 처리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수시부가 제도가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러한 수시부가 제도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이 수시부가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안을 보시면 부가치세에 대한 수시부가 근거를 마련했다. 자, 대표적으로 수시부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리한 수시부가 제도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가 없었는데 재화용유의 공급이 없었는데 발급 수취하는 경우 혹은 실질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 수취하는 경우 혹은 원래의 그 공급 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거래라고 하고 이것도 수시부가에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내용이 이제 수시부가 사유에 이제 시행령으로 우리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자, 해당 법인의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 뭔가 지금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잖아요. 그럼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계속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거 수상한데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고 또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 뭐 이러한 경우도 유사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뭔가 수시부가 사유가 될 수 있고 또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사업자가 미가입되었다. 원래 의무 사업자가 우리가 저 업종별로 있는데 그게 미가입된 경우에는 우리가 물어보겠다. 어떤 수시부가 사유의 근거가 되는데 여기에 뭐까지 어떤 규모나 뭘 보겠다. 영업 사항을 봐서 그러니까 미가입한 사업자 중에 이 사업자가 영업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보면서 물어보겠다. 수시부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겠다라는 거고 또 우리 조기 환급 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나 아니면 사업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우리가 일반 환급이 아닌 조기 환급을 대상으로 조기 환급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오류가 있다. 그럼 뭔가 과다 환급이나 일찍 환급 받으려고 뭔가 이러한 문제가 있나 하고 수시부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는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수시부가 제도의 명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작년부터 우리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이제 동물과 관련된 내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동물병원에서 애견이나 애묘에 우리 동물 치료와 관련된 한 100가지 내용이 원래는 과세였는데 면세로 이제 열거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올해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됐냐면 면세 범위가 또 확대됐습니다. 즉 혈액 안에 동물의 혈액이 포함이 되는데 이때 그 혈액은 반드시 치료나 예방 진단용 목적이어야지만 면세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작년에 이어서 동물 치료와 관련한 어떠한 그 지원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가 다음 중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 건 몇 개이냐 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혈액 중에 동물의 혈액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 원래 전자세공계산서나 전자계산서 발급하면 세액공제 받는 제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건당 200원씩 해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우리 뭐 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원래는 적용 기한이 2024년도에 마무리되는 거였는데 뭐예요? 예, 연장됐습니다. 언제까지? 2027년도까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전자화로 되어 있는 과정에서 요게 이제 우리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좀 연장되는 것이 아주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의위장 사업자의 가산세 강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등록을 하지 않는 미등록이라고 하더라도 또 간이가세자에 하는 경우에는 또 50% 그러니까 0.5%의 가산율이 조금 떨어지죠. 근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요거입니다. 자, 사업자 명의 위장 등록. 그 얘기는 본인 명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국세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가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제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명의 위장 등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역시 일반 사업자는 1%, 간이과세자는 0.5%였는데 요게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에서 몇 프로로? 2%로,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로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가산세는 동일하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중요한 게 적용이자율이죠. 예, 작년까지는 3.5%가 적용됐는데요. 예, 이자율이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시중 정기예금 요즘 이자율이 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3.1%로 하락됐고요. 요 간주임대료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에도 우리가 간주 입금 계산할 때도 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서는 우리 각각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우리 K랩 프로그램 변경 화면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건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하는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거 별건 아니고요. 예, 적용이자율이 이렇게 3.5%에서 몇 프로로 3.1%로 변경되었다라고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3.5%에서 3.1% 변경된 것은 이제 법인세 간주입금 관련된 조정 명세서에서도 바로 여기에서 3.1%로 반영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우리 전산세무 1급과 조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만 추려서 봤고요. 자, 이번에는 소득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소득세에서는 개인의 어떠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출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어떤 인구 감소와 관련된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법적 해결책을 이제 소득세를 통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8세 이상의 자녀에서 손자녀, 그러니까 손주죠. 손주, 손녀까지 조금 더 확대됐는데요. 예, 그건 이제 동일한데 금액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째 15만 원이었는데 얼마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에서 30으로, 그리고 셋째 이후로는 인당 30만 원이 아니라 인당 얼마로? 예, 40만 원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녀세액 공제와 관련된 화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말정산 입력 탭에 보시면 여기 57번에 자녀세액공제라고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데요. 이 자녀세액공제는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원 등록에서 자녀를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할 때 8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말정산 탭에 반영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25만 원, 55만 원, 40만 원 그런 식으로 반영되게 2025년도에는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올해 되게 이슈가 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되면 아무래도 내수 경제가 우리나라 같이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어떻게 하면 어떤 사회적 책임을 이러한 인구 감소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어떤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에서는 뭐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뭐죠? 자동차 큰 거. 기억도 안 나요. 예, 그런 거 공짜로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부영이나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1억씩 주고 막 그런 거. 그런데 자 주는 입장에선 줬는데 물론 뭐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물론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줬는데 어떤 입장이든 받는 입장에선 그게 뭡니까? 소득이란 말이죠. 소득. 그러면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자 먼저 현행에서는 자 비과세되는 출산수당이 있었어요. 출산수당. 그쵸? 그래서 한도가 월 20만 원이었죠. 즉 한도가 있었어요. 또 이건 출산수당 이외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는 그냥 있는 거죠.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산과 양육은 따로. 출산을 해야 양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출산수당이 비과세가 월 20만 원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즉 1억을 받아도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억을 주면 좋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예외들이 이제 그 기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언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출생일 기준으로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적용 시기가 2024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2024년도에 수당을 받는 결정이 나와서 수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소급이 좀 언제까지 가는 거냐면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출산 지원금은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거에 따라서 지급받아야 되는데 다만 횟수의 제한은 있습니다. 즉 몇 회까지만 2회까지만 비과세 혜택, 즉 금액적 한도는 없지만 횟수의 한도는 있다. 기억하시고 또 제외되는 게 있죠. 제외되는 거. 누가?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버지 회사에 근무해요. 저희 아버지가 사장님이에요. 근데 제가 출산을 했습니다. 전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출산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10억을 주셨네요. 네. 아버지가 준 건 아니죠. 회사 돈으로 10억을 줬네요. 근데 비과세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받아야 될 것을 편법으로 증여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가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행 유지되는 거예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관련된 거는.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보시면, 자, 우리, 사원 등록할 때, 여기에서 그 직계 비속, 즉, 자녀 출산하게 됐을 때 연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출산지원금, 여기 보시면 여기 출산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 탭이 생겼고, 자, 비과세 자녀가 누군지 명세를 지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지원금 명세를 기록을 하면, 자, 연말정산 탭에서 여기 보육수당 아래에 출산지원금을 우리 몇 회까지만 비과세라고요? 2번까지만. 그래서 1회, 2회 해서 그 금액이 반영되게 되어 있다. 요것이 이제 새롭게 프로그램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어떤 내용이냐면요. 새로 생긴 건데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 금액 및 유형 구체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하시게 됐다, 아니면 이사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가전제품을 이제 새로 좀 사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주변에 삼성이나 LG 다니는 친구한테 혹시 연락해 본 적 있으시나요? 예, 너네 몰에서 얼마 정도 하니? 라고 친한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직원몰에서는 시중 가격보다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
자, 종업원이 자기 자사몰에서 조금 싸게 산 거에 대해서 과세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즉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이냐, 그것도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시중 가격보다 조금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비과세 아예 우리가 정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사간 거를 다 또 소득을 보는 것도 정이 없으니 일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종업원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화하면서 비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과세 기준이 뭐냐? 먼저 시가의 20% 연 240만 원 중에 어떤 금액으로? 큰 금액으로 비과세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비과세 요건이 있는데 이거 재판매를 하면 안 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마자 이거 우리 이득 봤다 그러면서 바로 막 당근에 팔아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것이 지금 자동차나 대형 가전, 고가 재화의 경우에는 몇 년? 2년 이렇게 잡혔네요. 그리고 그 외 재화는 몇 년이다? 1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회사에서 본인 회사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할인 혜택을 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거? 근로소득으로 보고 그거를 이제 비과세 혜택은 연 240만 원이나 시가 20% 둘 중에 어떤 금액으로? 큰 금액으로 보겠다. 예, 새롭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비과세, 우리 급여자료 입력할 때 비과세 코드 있잖아요. 이 비과세 코드에, 자, 이 보육수당 코드도 조금 그 내용이, 이름이 좀 바뀌었고요. 보육수당으로 바뀌었고, 우리 출산지원금 우리 아까 봤던 거 1회, 2회 이렇게 바뀌었고, 요거. 종업원에 대한 할인 금액도 연 24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외국인 직업운동가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프로 선수 생각하시면 돼요. 농구나 우리 야구나 용병 선수들 오잖아요. 그럼 용병 선수들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내는 기준이 자, 먼저 이 원천징수세율로서 3%라고 되어 있고 다만 계약 기간이 3년 이하의 경우에는 20%라고 되었었는데 원천 징수가 아니죠. 원천 징수 맞죠? 예, 징수라고 하면 안 되죠. 원천 징수. 예, 원천 징수. 예, 원천 징수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직업 운동가, 즉, 저 계약 기간 3년 이하라고 하는, 저 문구가 없어져서, 자, 외국인 직업 운동가는 몇 프로? 예, 20%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뭐 한다?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제율을 높여주는 그 세법이 작년까지였어요. 40%까지 3천만 원 초과의 고액 기부를 하는 경우 몇 프로까지 40%까지 공제를 해줬는데 요게 이제 시간이 이제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이제 몇 프로가 최대 공제율이 됐냐면 30%가 최대 공제율이 됐고요. 요기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의 화면도 공제율이 여기서 이렇게 30%만 까지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고향사랑 기부금, 즉 자기가 속한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500에서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증가하였다.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어떤 공제를 좀 더 많이 해줌으로써 좀 활성화시키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로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제도가 이러한 그 세법의 개정이 생겼고요. 이것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요 공제 대상 기부금을 만약 2,500을 넣으면 예전에는 얼마까지만 들어갔는데 500까지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지출 한도액이 상향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슈가 되는 내용이죠. 예, 결혼세액 공제라고 신설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의 원인까지는 아니겠죠. 아무튼 그 전 단계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국가가 어떤 세금의 혜택을 보여준다, 주겠다라는 것들이 그 제도가 하나 이제 결혼세액 공제인데요. 먼저 혼인신고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요. 적용 연도는 생애 한 번, 결혼을 여러 번 해도 한 번만 되는 것이고, 혼인신고를 한 해에
되는 것이고, 자, 지금 조세특례 제한법이기 때문에 요 3년만 우선 한시적인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서 2026년에 혼인신고 분해대해서. 그리고 공제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니까 이제 부부라고 하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5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이래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부주해 주나 봐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그 부양가족 탭에 요 결혼세액 공제 요 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결혼하는 해 혼인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50만 원이 반영이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프로그램의 연말정산에서 여기에서 여로 바꾸시면 50만 원 들어갑니다. 여로 바꾸시면 체크 5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연말정산 탭에서 그리고 부양가족 탭의 세액공제도 자동으로 뭐로 바뀌어요? 여로 동그라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로 할 수도 있고. 네. 요것도 원래 있던 제도인데 대상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소득공제 제도 중에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몇 프로 40% 한도 연 300만 원까지 뭐 해줘요? 소득공제 줍니다. 즉 국가가 집을 준비하는 저축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원래 본인만 됐었는데 본인 무주택 세대주만 됐었는데 이게 확대됐습니다. 확대돼서 세대주 및 누구까지? 배우자도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있었죠. 그 주택 청약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한도는 500이 있고 요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소득 요건도 총급여액 얼마 이하? 3,600만 원 이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이렇게 높은 급여를 받지는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에서 뭐로 바뀌었다? 세대주 및 배우자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집을 마련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제도로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영장, 체력 단련장, 근데 헬스장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수영장, 헬스장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현대인이 우리 운동 많이 요즘 하시잖아요. 자기 관리 많이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밑에 이거 보시면, 우리 신용카드 공제 입력할 때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영장도 여기 도서, 박물관 여기와 같이 몇 프로로? 30%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대신에 운동 강습비 회원권 비용은 제외됩니다. 요새 운동 강습비는 우리 그 개인 헬스 트레이너가 PT 해주는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바로 법인세 가고요. 법인세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건 이제 말 문제로 혹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넣었는데요. 우리 법인세 과세 그 세율이 무엇입니까? 이제 최저세율 9%에서 24%까지 우리 누진세율로 적용되는데요. 자, 특정 법인에 대해서는 요새 특정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얘기합니다. 자,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가 초과됐다. 자,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한다. 아니면 이자 배당 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매출액의 50%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을 하는 회사가 지배주주가 그러니까 어떤 개인 기업인 거죠. 거의 50% 이상 한 명이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그러면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어떠한 그 견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게 건전하지가 어렵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모든 기업이 작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걸 견제하거나 이거를 어떠한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외부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세율을 조금 완전히 보시면 아예 2억 원 이하 세율 9% 구간이 없어지고 최저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19%입니다. 19%. 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말 문제로 내기는 좋아요. 그렇죠? 사지선다형. 그렇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요건은 이러한 세율이 변경됐다,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료기술 협력
협력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의료기술협력단은 말 그대로 우리 R&D 어떠한 그 요즘 의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AI로 요즘 뭐 단백질 구조도 막 발견하고 더 뭐 치매 예방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즉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특례기부금 단체가 있고 일반 기부금 단체가 있습니다. 특례기부금 단체에 대표적으로 우리 대학병원 들어가잖아요. 즉 대학병원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만든 의료기술 협력단은 특례기부금 단체가 되는 것이고 일반 의료법인은 일반 기부금 단체잖아요. 그러면 일반 기부금 단체가 기술 개발을 위한 의료기술 협력단을 만들면 그건 또 일반 기부금 단체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자, 송금으로 법인세법상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송금을 인정해주는 거에다가 자, 보통 이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우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해당하는 송금 산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해줍니까? 송금을 인정해주죠. 그렇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도 동일하게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정의 이유는 결국은 의료기술 개발에 어떤 세제 지원을 해줘서 좀 더 활발하게 이러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5년도 개정세법 전산세무 1급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시고 2025년 전산세무 1급도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